1998년 캐나다 밴쿠버. 그 당시만 해도 요가복은 운동복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생각을 달리했죠. 창업자 칩 윌스는 옷은 단순히 입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기능성 운동복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깨우고 삶의 균형을 느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밴쿠버의 첫 매장은 마치 작은 요가 스튜디오 같았죠. 아침이면 사람들은 매장 한가운데서 요가를 하고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원은 판매원이 아니라 길잡이였고 손님은 고객을 넘어 작은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느꼈어요. 이 옷을 입으면 나도 더 건강하고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말이죠. 룰루레몬의 성장에는 세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애슬레저 트렌드의 선두주자였다는 점입니다. 운동복이 일상으로 스며드는 흐름이 막 시작될 때 룰루레몬은 이미 한 발 앞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입어도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옷. 바로 그 욕망을 정확히 채운 거죠. 둘째, 매장 중심의 커뮤니티 마케팅입니다. 매장에서는 요가 클래스와 러닝 모임이 열리고 주말이면 지역 코치와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옷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삶을 나누러 온 듯 했습니다. 직원들은 사이즈를 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땀 흘리며 일상을 나누는 동료였죠. 마지막은 고급화 전략입니다. 룰루레몬은 싸게 많이 파는 대신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팔았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의 원단, 완벽한 봉제, 체형을 살리는 패턴, 오래 입어도 흐트러지지 않는 실루엣. 이 모든 디테일은 고객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비싸도 살만한 옷이야. 그렇게 충성 고객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이처럼 룰루레몬은 옷을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팔았습니다. 마치 스타벅스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매장 안에서의 향기와 음악, 편안한 좌석과 대화의 시간을 함께 파는 것처럼요. 고객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그 공간과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경험이 사람들을 브랜드에 단단히 묶어두었죠. 룰루레몬은 북미를 넘어 유럽과 아시아로 진출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했습니다. 진출 과정에서 각 지역의 문화와 운동 트렌드를 분석해 매장 디자인과 프로그램을 현지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과 파리에서는 도심 직장인을 겨냥해 점심시간 요가, 필라테스 클래스를 제공했고 상하이와 도쿄에서는 러닝 모임과 주말 피트니스 이벤트를 열어 지역 커뮤니티를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한국에도 진출해 서울 강남과 주요 상권에 매장을 열고 현지 요가 커뮤니티와 협업하며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또 현지 인플루언서와 요가 강사를 앰베서더로 선정해 SNS에서 체험기를 공유하게 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함께 글로벌 확장에 성공하며 시가총액은 수년 만에 수십 배로 뛰었고 매출 성장률도 꾸준히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옷을 파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소비자에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생생한 경험을 전달한 것이 성과의 핵심이었습니다. 2013년 봄, 룰루레몬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신뢰라는 벽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요가 팬츠. 고가 프리미엄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팬츠가 햇빛 아래서 속살이 훤히 비친다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죠. 고객들은 시창 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이걸 입고 태양 아래 요가를 하라고요? 라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불매 운동 조짐이 일자 룰루레몬은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립니다. 문제의 제품을 전량 회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하지만 이 결정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주가는 5% 넘게 폭락했고 투자자 신뢰는 급속히 흔들렸습니다. 결국 CEO였던 크리스틴 데이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룰루레몬은 이 위기를 성장통이라 여기고 정면 돌파에 나섭니다. 가장 먼저 룰루레몬은 내부의 품질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팬츠 비침 문제의 원인을 역추적해보니 원단 혼용률의 미세한 변화와 재단 공정에서의 압력 오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섬유 공급업체를 재선정하고 공장 생산 라인을 점검하며 모든 제품에 대해 햇빛 테스트를 도입했죠. 동시에 라인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며 기능보다 디자인에 치우친 제품들을 과감히 줄이고 고객의 실제 활동에 최적화된 핵심 제품군에 집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닌
기업의 뼛속까지 바꾸는 체질 개선이었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외부 탓을 하거나 위기를 덮는 데 급급한 기업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반면 룰루레몬처럼 문제의 원인을 정면으로 파악하고 과감하게 시스템을 바꾸는 기업은 위기 속에서도 더 강해지죠. 그래서 투자자는 이런 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악재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 기업이 근본적인 해결 능력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는 법입니다. 투자자는 브랜드의 팬이 아니라 냉정한 파트너이자 분석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업의 철학과 제품이 마음에 들어도 투자의 본질은 결국 수익 창출입니다. 가격과 가치 사이의 간극을 꿰뚫어 보고 위기 속에서도 회복 가능성을 냉정히 따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후 룰루레몬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회사를 넘어 고객 경험을 파는 브랜드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함께 실사용자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하며 팬층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핵심 상품 중심의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하며 품질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기 수익보다 브랜드의 신뢰 회복과 고객과의 관계 강화에 무게를 둔 이 전략은 룰루레몬이 다시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의 중심에 서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먼저 룰루레몬이 속한 글로벌 애슬레저 시장은 지금도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2020년 이후 이 시장은 매년 약 8에서 10%씩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사람들이 건강과 웰빙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룰루레몬은 북미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진 후 이제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로컬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에 성공할 경우 기업의 스토리와 수익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런 전환기에 글로벌 시장 진출이 성공한다면 주가는 때때로 5배, 10배 이상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룰루레몬은 북미 시장에서 성공한 뒤 유럽과 아시아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과거 5년간 주가가 3배 넘게 상승한 전례가 있습니다. 예로 캐나다의 또 다른 성공 사례인 쇼피파이는 로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시작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불과 5년 만에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글로벌 확장이 기업의 시장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룰루레몬 역시 북미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유럽, 아시아 진출을 가속화하며 비슷한 성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품 경쟁력 면에서도 룰루레몬은 확실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기능성의 프리미엄 소재와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가진 팬층이 이 회사를 뒷받침하고 있죠. 여성용 요가복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남성용 운동복, 데일리웨어, 각종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제품군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과 혁신적인 시도에서도 룰루레몬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발빠르게 온라인 채널을 강화했고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가정용 피트니스 기기 업체 미러를 약 5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디지털 피트니스 시장에도 본격 진출했죠. 요가복 브랜드에서 피트니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청사진을 제시한 겁니다. 당시 5억 달러라는 인수 금액은 룰루레몬 전체 총액 대비 약 1.3%에 불과했지만 전략적 전환의 핵심이 되는 투자였습니다. 미러는 단순한 운동기기를 넘어 고급 거울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피트니스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집에서도 전문가의 지도와 유사한 몰입형 운동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룰루레몬은 의류를 넘어 일상 속 운동 콘텐츠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시도한 것이죠. 룰루레몬이 지금은 애슬레저 시장의 선두주자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경쟁 심화입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등 글로벌 스포츠웨어 거인들이 애슬레저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룰루레몬의 시장 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자본력과 마케팅, 유통망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어 룰루레몬의 경영진이 얼마나 빠르고 정교하게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룰루레몬의 고가 프리미엄 전략이 언제까지 소비자에게 통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경기 침체나 소비 심리 위축 시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수 있으며 이는 룰루레몬의 성장 전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시장에서는
중저가 브랜드의 기능성 제품이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기도 하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과거 워런 버핏이 인수했던 덱스터 슈즈처럼 한때는 탁월한 품질과 브랜드 파워를 자랑했던 기업이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몰락하는 사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니즈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는 고가 전략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는 바로 중국입니다. 현지 브랜드들은 가격 경쟁력은 물론 빠른 제품 회전율과 유통 효율성까지 갖추며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빠르게 반응하며 맞춤형 제품을 쏟아내는 민첩함은 룰루레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세를 넓혀갈수록 룰루레몬은 단순한 브랜드 파워만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하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성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특히 룰루레몬은 품질 유지를 위해 특정 고급 소재 예컨대 나일론, 라이크라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이러한 소재는 주로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집중된 공급망을 통해 조달됩니다. 특히 나일론과 라이크라 같은 고급 기능성 섬유는 중국과 대만의 고급 섬유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봉제와 마감 공정은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의 전문 생산 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정학적 리스크나 기후 문제 혹은 운송비 상승이 발생할 경우 마진 구조는 물론 생산 일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고정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 속에서 밸류에이션 지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 대비 주가가 비싸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주가 하락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도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룰루레몬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다수의 생산 거점을 두고 있어 관세 인상이나 수출입 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직접적인 가격 인상 압박과 공급 차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 일부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은 생산지를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비용과 품질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리스크는 룰루레몬에게도 상시적인 전략적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룰루레몬이 지금의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정세와 공급망, 다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민첩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룰루레몬은 여러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쉬어링 팬츠 사태를 극복하며 조직을 재정비했고 디지털 피트니스 미러 인수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며 애슬레저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했죠. 룰루레몬은 시장 성장성, 제품 경쟁력, 경영진의 실행력, 그리고 재투자 여력 측면에서 고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연구개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룰루레몬의 R&D 지출은 매출의 약 0.7%에 불과합니다. 이는 나이키 약 1% 이상, 아디다스 약 1% 내외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로 기술 혁신이나 소재 개발 측면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루레몬은 단기 실적보다 장기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집중하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의 확장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피트니스 플랫폼 미러를 인수함으로써 단순한 의류 기업에서 운동 콘텐츠와 서비스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브랜드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낮은 R&D 비중이라는 약점을 전략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 이후 투자 심리가 악화되며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고 EPS 전망치 하향 조정과 함께 주가는 단기적으로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고가의 프리미엄 의류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고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며 선택적 소비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나이키, 언더아머 등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할인 전략을 펼치며 가격 민감 소비층을 흡수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후 영향과 오프라인 유동 인구 감소로 매장 방문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룰루레몬은 과거에도 큰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낸 전례가 있습니다.
2013년 슈어링 팬츠 사태 당시 전량 리콜과 CEO 사임이라는 충격을 겪었지만 품질 시스템과 제품 라인업을 전면 재정비하며 브랜드 신뢰를 회복한 바 있습니다. 그 회복력과 실행력을 고려할 때 과거처럼 전략적 대응을 통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춘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식에서의 최고의 호재는 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룰루레몬은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가격을 무기로 내세운 중국 저가 브랜드들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테크 기반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고가 시장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 슈어링 팬츠 사태를 정면 돌파하며 브랜드를 재건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 전선은 더 복잡하고 치열합니다. 단순한 요가복 브랜드를 넘어서 글로벌 피트니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완전히 전환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 제2의 덱스터 슈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룰루레몬이 진짜 제2의 나이키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통찰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신다면 다른 분들이 더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Watch your face plant.